62세의 시한부 부동산 재벌 최진혁 회장과 26살의 가난한 상둥이 자매 서영과 소희. 결코 만날 일 없을 것 같던 세 사람의 운명을 끔찍하게 엮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연결고리의 실체는 9개월 후 갓 태어난 두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드러났다. 그 진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갑고도 잔인한 욕망의 민낯이었다. 일부 운명의 소용돌이. 서영과 소희는 전라북도의 작은 소도시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였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매였지만 그들의 삶은 단 한 번도 아름다운 적이 없었다. 7살 되던 해 지병을 앓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자매에게 남은 유일한 버팀목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뿐이었다. 아버지는 두 딸을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운명은 그 작은 행복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자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는 공사 현장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날 이후 서영과 소희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남들처럼 대학에 진학해 평범한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꿈은 사치가 되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다. 식당 아르바이트, 전단지 배포, 편의점 야간 근무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렇게 쉼없이 달려온 세월은 그들을 26살의 숙녀로 만들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다. 일란성 쌍둥이였지만 두 사람의 성격은 정반대였다. 언니인 서연은 차분하고 생각이 깊었으며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반면 동생 소희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으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즐겼다. 이런 성격 차이는 그들이 부산 해운대의 최고급 호텔 라운지 바에서 서버로 일하게 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BBIP 고객과 재계 인사들이 드나드는 그곳에서 소희는 특유의 부침성으로 금세 적응했지만 서연은 화려하고 가식적인 분위기를 늘 낯설어 했다. 4월의 어느 비 내리는 저녁이었다. 서연이 칵테일 트레이를 들고 홀로 나섰을 때 그녀의 시선은 창가 BIP석에 홀로 앉아있는 중년의 남성에게 멈췄다. 그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은 채 레드 와인잔만 천천히 흔들며 창밖의 비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은발과 값비싸 보이는 맞춤 정장.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적인 분위기는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짐작게 했다. 그때 바 매니저가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서연 씨, 저분은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의 거물 최진혁 회장님이야. 절대 소홀히 대하면 안 돼. 최진혁.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었다. 해운대부터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최고급 리조트 체인의 소유주이자 막대 한 부를 쌓은 입지전적인 인물. 이미 환갑을 넘긴 나이였지만 그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 정중하면서도 힘 있는 말투로 사람들을 압도했다. 세 번의 결혼과 이혼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해변의 거대한 저택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날 밤 최진혁 회장의 테이블을 담당한 것은 소희였다. 아름다운 외모와 싹싹한 성격의 소희는 주저없이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서영과 달리 소희는 부유한 고객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회로 여겼다. 회장님, 혹시 다른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최진혁은 무심히 창밖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 소희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아까 그 직원과 자매인가?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희 쌍둥이예요. 하지만 제가 좀 더 수다스럽죠. 최진혁의 눈에 순간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그는 그날 밤 두 자매에게 두둑한 팁이 든 봉투를 남겼다. 하지만 소희에게는 따로 밖에서 보자는 약속을 남겼다. 서연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불분명한 관계를 좋아하지 않았고
소희가 나이 많은 남자와 위험한 관계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다. 그날 밤의 만남이 자신 또한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일 잔인한 서막이었음을. 그날 이후 최진혁 회장은 라운지 바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다른 재벌들처럼 비서나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고 늘 혼자였다. 수수하게 차려입었지만 그가 풍기는 차갑고 속을 알 수 없는 카리스마는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창가 자리에 앉아 같은 종류의 와인을 마셨고 오직 소희와만 대화를 나눴다. 소희는 변하기 시작했다. 화장이 짙어졌고 옷차림은 더욱 세련되어 갔다. 그리고 언니인 서연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일이 끝나고 함께 반지하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대신 친구와 약속이 있다거나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는 날이 잦아졌다. 서연은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았다. 쌍둥이만이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직감이 소희가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우연히 소희가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문을 열어주었고 뒷좌석에는 최진혁 회장이 소희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날 밤 늦게 돌아온 소희에게 서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감이 솟구쳤다. 질투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저 온갖 고난을 함께 헤쳐온 유일한 피부치, 동생에 대한 걱정이었다. 서연은 소희가 물질적인 보상을 대가로 한 거짓된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길 꿈꿔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서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며칠 뒤 최진혁 회장이 두 자매를 함께 고급 일식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 초대를 한 일이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연주곡이 흐르는 그곳에서 최진혁은 지극히 신사적이고 절제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 가난했던 자신을 버리고 떠난 첫 아내에 대한 상처를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은 소박한 것을 좋아하며 속물적인 여자를 혐오하고 특히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에게 깊은 매력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연은 식사 내내 침묵을 지켰지만 소희는 마치 날개를 단 듯 웃고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최진혁은 두 자매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가능하다면 두 사람이 지금의 힘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소. 단순히 돈을 주는 시혜가 아니라 진짜 기회를 통해서 말이오. 서연은 그의 말에 무언가 불길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직감하고 몸이 굳었다. 반면 소희는 빛나는 눈으로 최진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급변했다. 소희는 낡은 자취방을 떠났다. 더 좋은 직장을 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동산 프로젝트의 보조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이 핑계임을 알았다. 바로 3일 뒤 서연 자신도 최진혁 회장으로부터 단둘이 점심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서연은 그 제안에 응했다.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인지, 소희를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혹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도 전 오신사에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레스토랑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그곳에 앉아 있는 최진혁의 예측할 수 없는 미소와 마주해야 했다. 동생이 강한 아이라는 건 알지만 나를 진정으로 안심시키는 건 서연씨요. 그 한마디에 서연의 마음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녀는 깨닫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희와 똑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두 자매는 이제 62년의 세월 동안 온갖 풍파를 겪으며 영리해진 한 남자가 설계한 잔인하고 불공평한 게임의 한가운데로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2부 보이지 않는 계획. 그날의 점심 식사 이후 서연은 최진혁 회장으로부터 종종 문자를 받기 시작했다. 노골적인 애정 표현은 없었지만 부드럽고 섬세한 메시지들이었다. 그는 일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하거나 가끔 그녀의 아버지 건강을 물으며 항상 적절한 선을 지켰다. 서연은 그의 세련된 접근 방식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소희는 달랐다. 그녀는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최진혁 회장이 소유한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사진은 연예 가십 기사에 부동산 재벌에 숨겨진 연인 최 회장의 새로운 뮤즈 같은 모호한 제목과 함께 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진지한 연애 경험이 없는 순진한 동생이 달콤한 말에 속아 너무 위험한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아 두려웠다. 어느 비 오는 밤, 최진혁 회장이 서연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잠시 내 집으로 와줄 수 있겠소? 보여줄 것이 있소.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소희가 그의 세계엔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불안감과 그가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그녀를 움직였다. 해변에 위치한 최진혁의 저택은 3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커다란 통유리 창 너머로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새어나왔다. 가정부가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최진혁은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크림색 봉투 2개가 놓여 있었다. 서연 씨에게 부탁할 것이 있소. 최진혁은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평범한 부탁은 아닐 거요. 서연이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부탁이시죠? 최진혁은 봉투 하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건 후원 계약서요. 서연 씨와 소희 씨가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진행되는 인도주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줬으면 하오. 기간은 3개월. 하지만 단순한 자선 활동은 아니오. 서연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1인당 10억 원의 후원금이 명시된 계약서와 함께 별도의 숙소, 최고 수준의 의료 지원 및 보험이 제공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계약서 말미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의 문구였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참여자는 후원 측이 지정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의료적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무슨 뜻인가요? 이건 인체 실험인가요? 최진혁은 옅게 웃었다. 아니, 통제된 환경의 인도주의 프로젝트라고 해둡시다. 나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건강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싶을 뿐이요. 소희 씨와 서연 씨를 포함해서 서연은 계약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왜 저희 2사람인가요? 왜 의료적 통제가 필요한 거죠? 최진혁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내가 가족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을 보장하고 싶기 때문이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요. 서연은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저택을 나서는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했다. 며칠 후 소희가 한밤중에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나 할 말이 있어. 아직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일인데? 소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생리가 2주나 늦어졌어.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진혁 회장이 보낸 문자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내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시다. 소희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서연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소희가 임신을? 상대는 정말 최진혁 회장이 맞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나에게도 건강검진을 받자는 문자가 온 것일까? 불길한 예감이 온몸에 혈관을 타고 번져나갔다. 정말 그 사람 맞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희는 침대 위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남자는 없었어, 언니. 내가 좀 어리석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그 사람도 그런 줄 알았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원으로 향했다. 최진혁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도 가벼운 현기증, 졸음, 식욕 부진 등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들은 결과는 그녀를 거의 기절하게 만들었다. 그녀 또한 임신 6주 차에 접어들고 있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혹시 가족 중에 동시에 임신한 분이 계신가요? 혈청 샘플에서 매우 드문 생물학적 일치 반응이 보여서요. 그 질문은 서연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한 자루의 칼과 같았다. 자취방에 돌아왔을 때 소희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두 자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을 필요도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임신했다. 같은 남자의 아이를. 며칠 후 최진혁 회장은 개인 기사를 보내 두 사람을 강원도 평창의 한 별장으로 데려왔다. 그는 그곳을 임신 기간 동안의 안전한 휴식처라고 불렀다. 기사는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두 분을 최고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서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소희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연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별장에서 그들은 각각 다른 방에 배정받았고 24시간 대기하는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매일 오후 상담을 해주는 심리치료사까지 붙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서연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매일 지급되는 약병에는 상표가 없었고 성분을 물으면 간호사들은 늘 대답을 회피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몰래 의무실에 잠입해 서류를 뒤졌다. 그리고 그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을 발견했다. 자신과 소희의 임신 기록 차트에는 대상어, 대상비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GNX 프로젝트라는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다. GNX 프로젝트가 대체 뭐란 말인가? 왜 자신들의 임신이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것일까? 그리고 62세의 남자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쌍둥이 자매를 동시에 임신시킨 것일까? 서연은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치정극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계획에 휘말린 것이다. 3부 잔혹한 진실. 다음 날 아침 별장 정원을 산책하던 서연은 최진혁 회장의 비서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회장님께서 2층 티룸에서 10시에 단독 면담을 원하십니다. 서연은 정각의 티룸으로 갔다. 최진혁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은발은 단정했고 찻잔을 든 손짓은 품위가 넘쳤다. 하지만 이번에 그를 마주한 서연은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이전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무엇을 알아냈소?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GNX. 그게 뭔가요? 최진혁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생각보다 똑똑하군. 이제는 사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소. 그는 찻잔을 채우며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과거에 희귀한 유전성 골수 이형성 증후군 진단을 받았소. 내 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조혈모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지.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유전적 재생의학을 연구하는 분자생물학 연구팀을 후원해왔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GNX는 생물학적 기억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후세대의 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유전자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특수 유전자 코드의 이름이오.
서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 말은 아이가 필요했다는 뜻인가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요. 내 DNA를 가졌고 최적의 생물학적 환경에서 자란 두 명의 아이가 서연 씨와 소희 씨 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시스템이 거의 동일하기에 GNX의 실현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이었소. 두 아이는 각각 별도로 관찰될 거요. 하나는 소희 씨에게서, 다른 하나는 서연 씨에게서. 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럼 저희를 사랑한 적도 없었던 거네요. 사랑이란 말을 한 적은 없소. 하지만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고 두 사람이 어머니가 될 만큼 강하고 비밀을 지킬 만큼 똑똑하다고 믿었기에 선택한 것이오. 서연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우린 당신의 실험을 위한 시험관이 아니에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서려 할 때 최진혁의 목소리가 등 뒤에 와서 꽂혔다. 서연 씨, 기억하시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소. 당신 뱃속의 아이조차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일 뿐이니.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소희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대 맡 탁자에는 평소 소희가 절대 읽지 않을 법한 두꺼운 의학 서적이 놓여 있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고 서연은 그곳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임신 8주 차부터 실험 시작. 유전자 동화 징후가 나타날 경우 태아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임.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소희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소희의 배는 임신이 개월이 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불러 있었다. 피부는 창백해졌고 잦은 피로감과 코피를 호소했다. 어느 날 오후 소희가 정원에서 쓰러졌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의사를 불렀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기 위해 소희의 옷을 걷어 올렸을 때 서연은 더 끔찍한 것을 목격했다. 소희의 배에는 기이한 푸른색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소희의 상태가 날로 악화되는 것을 본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별장을 탈출하지 못하면 두 사람 모두 살아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날 소희가 별장 지하의 비밀 실험실로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 서연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소동을 일으켰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틈을 타 그녀는 그동안 눈여겨봤던 수간호사의 노트북을 뒤졌다. DPLN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 안에서 그녀는 별장 전체의 설계도와 함께 의료 장비 창고 뒤편으로 이어지는 지하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그리고 설계도 아래에는 두 자매의 주간 유전자 검사 일정과 함께 등골이 오싹해지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11주 차 한 명을 선택하고 한 명은 제거할 것. 반응이 불안정할 경우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누가 제거 대상이란 말인가? 이상 반응을 보이는 소희? 아니면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는 자신? 그날 밤 서연은 조용히 소희를 깨웠다. 소희야, 언니 믿지? 소희는 힘없이 눈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GNX 프로젝트, 선택과 제거 계획, 그리고 비밀 탈출구까지. 소희는 흐느끼며 몸을 떨었다. 난 정말 그 사람이 진심인 줄 알았어. 서연은 동생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내일 새벽 2시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야. 그때 도망치는 거야. 소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 2시. 두 사람은 환자복 위에 가운만 걸친 채 맨발로 복도를 빠져나왔다. 미리 세탁실에 보조 차단기를 내려 로비의 전원을 끊어둔 상태였다. 의료 창고에 도착한 서연은 뒤편의 작은 문을 열었다. 축축하고 녹슨 냄새가 나는 좁은 지하 터널이 나타났다. 그들은 며칠 전부터 몰래 숨겨둔 작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터널을 나아갔다. 하지만 출구가 30m도 채 남지 않았을 때 손전등이 갑자기 꺼졌다.
그리고 벽에 설치된 작은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사람, 이곳을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소. 최진혁 회장의 목소리였다. 동시에 별장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뛰어. 서연은 소희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그들은 터널 끝의 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와 숲의 냄새가 확 끼쳐왔다. 희망에 가까운 감정에 눈물이 핑 돌았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사부, 숲속의 추격과 뜻밖의 조력자. 동이틀 무렵 두 사람은 강원도 깊은 산속 버려진 통나무집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온몸은 담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임신한 배는 옥신거렸으며 발은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로웠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소희야, 언니가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게 두지 않을 거야. 서연이 소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탈출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라는 것을. 통나무집 멀리서 누군가 적외선 망원경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곧이어 한 통의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대상 2명. 산속 은신처 위치 확인. 지시 대기 중.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상처를 소독할 물을 끓이고 있을 때 집 밖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 서연은 소희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군복 스타일의 재킷을 입고 검은 장갑과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서연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과도를 꺼내 소희에게 쥐어주며 속삭였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무조건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내 애만 지켜. 소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박차고 나갔다. 누구야? 뭘 원해? 남자는 대답 대신 등 뒤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 들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고 외쳤다. 소희야, 뛰어.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서 필사적인 추격전이 벌어졌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달리던 두 사람은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졌다. 등 뒤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바로 옆 나무에 박혔다. 남자는 그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위협해서 산채로 잡으려는 것이었다. 계곡을 발견한 서연은 소리쳤다. 물속으로. 두 사람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살을 거슬러 상류로 향하며 바위를 붙잡고 겨우 버텼다. 다행히 추격자의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정오 무렵 완전히 탈진한 두 사람은 작은 언덕에 쓰러졌다. 그때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임시로 지은 듯한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곳으로 향한 소희는 문을 두드리자마자 정신을 잃었다. 문을 연 것은 40대 중반의 마르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다. 그는 임신한 두 여인의 처참한 모습에 놀랐지만 말없이 그들을 안으로 부축했다. 그날 밤 소희가 정신을 차리자 남자는 자신을 박선우라고 소개했다. 그는 과거에 생명공학 연구원으로 일했지만 10여 년 전부터 속세를 떠나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GNX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방금 뭐라고 했소? GNX. 박선우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낡은 나무 상자에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표지에는 프로젝트 T23, 인간 재생세포 유전 융합 프로그램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GENX를 처음 만든 사람들 중 하나요. 오두막의 희미한 불빛 아래 박선우는 끔찍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T13은 국제적인 비밀 자금 지원을 받아 진행된 극비 유전자 연구였다.
목표는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초인적인 면역력을 가진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심각한 기형을 가졌거나 일찍 죽었다. 최진혁 회장은 바로 그 실패한 프로젝트의 가장 큰 투자자였소. 그는 돈으로 그 기술과 데이터를 사들인 뒤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완벽한 후계자를 얻기 위해 당신들 같은 여성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요. 서영과 소희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가 단지 실험용 쥐였다니. 지금 당신들 뱃속의 아이들은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어.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거요. 박선우는 경고했다. 최 회장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요. 서연은 동생의 손을 잡았다. 우린 살아야 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박선우는 두 사람을 돕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오두막박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노리는 눈들이 번득이고 있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오부, 반격의 서막. 며칠 후 박선우의 오두막에 최진혁이 보낸 용병들이 들이닥쳤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순식간에 오두막을 장악했다. 박선우는 재빨리 두 자매를 미리 준비해둔 마루 및 비밀 공간으로 피신시켰다. 위에서는 집기들을 부수는 소리와 욕설이 난무했다. 용병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고 철수한 뒤 박선우는 작은 쇠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혈액 샘플과 프로젝트 T23 관련 원본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최진혁의 만행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요. 서연의 눈에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렸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더 이상 저런 악마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게 둘 수는 없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자신을 강민준이라고 소개한 그는 과거 최진혁 회장의 보안팀에서 일했지만 그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환멸을 느끼고 조직을 떠났다고 했다. 그는 최진혁의 약점과 내부 정보를 꿰고 있었다. 최진혁의 네트워크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합니다. 언론, 법조계, 심지어 정계까지 그의 손이 뻗어 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려면 더 확실한 증거와 여론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네 사람은 힘을 합치기로 했다. 최진혁은 자신을 배신한 강민준과 사라진 두 자매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고 자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돈을 노리고 재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 자매라는 고리표가 붙었다. 압박은 점점 거세졌지만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강민준과 박선우는 몇 번의 위기 끝에 최진혁의 비밀 금고에서 그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회계 장부와 실험 일지를 빼내는 데 성공했다. 서영과 소희는 끈질긴 설득 끝에 몇몇 언론사와 인권단체의 지지를 얻어냈다. 마침내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비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6부 세상에 드러난 진실. 기자회견은 삼엄한 경비 속의 한 비밀 장소에서 열렸다. 30여 명의 기자들과 인권 운동가들, 그리고 양심적인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단상에 선 서연은 덜리는 목소리로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소희는 눈물로 프로젝트 T23의 끔찍한 실체와 최진혁의 잔혹한 계획을 폭로했다. 이어서 강민준과 박선우가 결정적인 증거들을 공개했다. 비인간적인 실험 장면이 담긴 영상, 조작된 의료 기록, 최진혁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그의 검은 거래가 기록된 비밀 장부.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기자회견 직후 뉴스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인터넷 포털과 SNS는 순식간에 최진혁을 규탄하는 여론으로 들끓었다.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궁지에 몰린 최진혁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음해하려는 거대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의 로펌을 고용하고 언론을 매수해 여론전을 펼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결국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어느 날 새벽, 최진혁은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불법 인체 실험, 인신매매, 교사, 횡령 등 수많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텔레비전 화면에 수갑을 차고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 나오는 그의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얼마 후 서연과 소희는 안전한 병원에서 건강한 아이들을 출산했다. 서연은 아들을, 소희는 딸을 낳았다.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건강했다. 두 자매는 자신들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7부 새로운 시작 그리고 남겨진 숙제. 최진혁 회장과 그의 범죄에 연루된 수많은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세상을 더들썩하게 했던 재벌가 유전자 스캔들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다. 서영과 소희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성과 아동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그런데 서영과 소희는 아이들에게서 평범하지 않은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놀라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보였고 때로는 어른들도 놀랄 만큼 깊은 통찰력을 드러냈다. 박선우는 아이들의 유전자를 정밀 검사한 끝에 그들의 몸 안에 있는 DNX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실패했다고 여겨졌던 유전자는 아이들의 몸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그것은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했지만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서영과 소희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아이들의 특별한 능력을 세상에 숨기고 평범하게 키울 것인가? 아니면 이 능력을 인류를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을 것인가? 어느 맑은 날, 두 자매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과거의 악몽이 서려 있던 그 바다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서연이 동생 소희를 보면 아지막이 말했다. 소희야, 우리가 겪은 고통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소희는 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두 자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깊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듯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비록 어둠 속에서 잉태되었지만 그들의 아이들은 이제 세상의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잔혹한 운명에 맞서 싸워 이긴 자매가 찾아낸 가장 위대한 희망이었다.